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A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통합사회 5단원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경제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자본주의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역사적인 전개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뒷부분인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이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의 기본적인 가정이 인간은 합리적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합리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합리성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나머지 뒤에 나오는 경제학 이야기들 그리고 설명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합리성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합리성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은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자원의 희소성 빈칸에 넣어주면 돼요. 학습지. 자, 이 자원의 희소성을 설명하기 위해 선생님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큰 동그라미 하나와 작은 동그라미 하나가 있죠. 이 안에다 무엇을 쓸 거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을 써볼게요. 이 큰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인간의 욕구입니다. 작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말은요, 자원의 양이에요. 자,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인간의 욕구가 자원의 양보다 어때요? 더 크죠? 이처럼 인간의 욕구는 굉장히 크고 무한한 데 비하여 그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줄 만한 자원의 양이 확보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이때 이 자원은 희소하다,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탄소년단 BTS 콘서트 티켓이 100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BTS 콘서트를 가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100명에서 그칠까요? 아니겠죠. 훨씬 더 많겠죠. 100 곱하기 몇 배일지 모르겠어. n배라고 합시다. 자, 이 인간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자원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자원을 희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근데 이 희소성이라는 말과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개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선생님 밑에 이렇게 적어둔 거예요. 자, 인간의 욕구와 관계없이 자원의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자원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이거 우리가 자원의 희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귀성. 우리가 희귀하다라는 말을 가끔씩 쓰죠. 그때 쓰이는 희귀하다라는 걸 여기서도 써요. 그래서 희소성의 개념과 희귀성의 개념은 서로 별개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희귀한 거,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전 세계에 선생님 얼굴을 닮은 어떤 돌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 돌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희귀하다라고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돌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가지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한 개 이상일까요? 선생님도 내 닮은 돌을 굳이 갖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얘는 인간의 욕구에 비해는 아닌 거죠. 인간의 욕구도 없는 상태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희귀하지만 우리가 희소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희귀해서 희소한 경우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 그 수량도 굉장히 적게 나오지만 그거를 사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는 훨씬 많죠. 그럼 이때는 희귀하면서 희소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희귀하다고 해서 희소하거나 희소하다고 해서 희귀하거나 이렇게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자원의 희소성에서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은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의
자원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 우리가 희소하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자원의 희소성을 왜 배우냐? 자, 인간의 욕구가 이렇게 많은데 비해서 자원이 없다 보니까 인간은 반드시 이 상황 안에서 선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자원의 대표적인 게 우리 돈이라고 합시다. 자, 돈.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없어. 만 원밖에 없어. 근데 내가 오늘 어떤 밥을 사 먹을지에 대한 욕구는 사실 다양해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돈으로 모든 걸 다 살 수는 없다 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럼 우리가 이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선택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경제학은 설명해요. 그러면 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하려면 두 가지 개념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다음 나오는 편익과 비용이에요. 자, 편익과 비용을 먼저 개념적인 의미부터 파악하고 갈게요. 먼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이나 이익, 이것을 우리가 편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편익은 선택을 통해 얻게 되는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반면에 그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 포기해야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거, 이걸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얘는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놓쳐버린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놓쳐버린 기회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 그래서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 합리적 선택을 나중에 합리적 선택의 한계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을 할 텐데 기회비용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계산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힘든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는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이 기회비용의 개념을 좀 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파악을 하도록 하고 명확한 예시 속에서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정도로만 이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컵라면을 사 먹으러 편의점을 간다고 합시다. 근데 오늘 내가 사 먹을 어떤 컵라면의 종류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갈게요. 첫 번째는 불닭볶음면, 두 번째는 참깨라면, 세 번째 진라면, 뭐 이 정도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3가지를 생각하고 딱 편의점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오늘은 뭔가 불닭이 좀 땡겨. 그러면 불닭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얻게 될 만족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제학에서는요, 이 만족감, 편익을 화폐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얼마, 금액으로 계산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불닭볶음면을 먹을 때 오늘은 뭔가 한 3,000원만큼의 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산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 합리적 선택을 설명할 때. 자, 그러면 내가 오늘 불닭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3,000원만큼의 만족감이 결과적으로 뭐다? 불닭볶음면의 편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기회비용. 자, 기회비용은 내가 포기한 대안들 중에 가치가 가장 큰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격을 보면 가격이 불닭볶음면은 2,000원이라고 합시다. 참깨라면이 1,500원이고 진라면이 1,000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내가 불닭볶음면을 사 먹었으면 이 나머지 두 가지가 포기한 대안이 되겠죠. 나머지 2개 포기한 참깨라면과 진라면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거, 가치가 더 큰 게 뭐예요? 참깨라면의 가치가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불닭볶음면의 선택을 통해
생겨난 기회비용은 참깨 라면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개념이 좀 이해가 되나요? 다시 어떤 선택을 하게 됐어요. 내가 불닭볶음면을 선택하게 됐어. 그걸 통해서 얻게 될 나의 만족감이 있을 거야. 그 만족감을 우리는 편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반면에 내가 이 불닭볶음면을 선택하게 되면 포기하게 되는 대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해됐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회비용의 개념은 보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비용의 어떤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또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요 나눠지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먼저 이 기회비용의 첫 번째, 경제적 선택에 따라 화폐로 지불하는 걸 우리가 회계적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회계적 비용. 그럼 우리가 돈으로 지불하는 건 돈이 실제로 보이는 거잖아. 그치? 돈이 오고 가는 게 보이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보인다 그래서 명시적 비용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반면에 또 어떤 비용이 있냐면 화폐로 지출하진 않아요. 화폐로 지출하진 않지만 다른 대안을 선택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 중요한 건 지출하지는 않았다는 거. 근데 다른 대안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이 있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비용을 우리는 암묵적 비용이라고 해요. 암묵적 비용. 이거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친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우리가 교과서 예시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 예시를 보기 전에 한 가지의 개념을 좀 더 설명하려고 해요. 뭐냐면 밑에 나와 있는 비용입니다. 이미 지불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 없는 비용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고 이야기해요. 매몰 비용이라는 건 이미 내가 냈기 때문에 매몰되어 있는, 다시 복구할 수 없는 비용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매몰 비용도 합리적 선택에서 좀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설명을 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 위에 나와 있는 기회비용과 편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정도 편익과 이 정도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라는 어떤 미래 선택에 대한 개념이라면, 아래 나와 있는 매몰 비용은 이미 내가 선택을 하고 난 후에, 지불까지 다 한 후에 나타나는 비용의 개념입니다. 두 개가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비용과 매몰 비용이. 예시를 한번 볼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예시가 어떤 게 나와 있냐? 뷔페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 뷔페 많이 안 가니까 무한리필 식당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무한리필 식당에서 한 2만 원을 지불하고 밥을 먹기로 합시다. 대부분 무한리필 식당은 시간 제한이 있죠. 여기 2시간 동안 밥을 먹으려고 1만 원을 냈대요. 자, 근데 이 사람은 그 시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었어. 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때 시급 1만 원짜리 알바라서 2시간을 일했으면 2만 원의 수입이 있었을 거래.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선택지는 두 개였던 거예요. 첫 번째로는 식당에서 이 밥을 먹으려는 게 첫 번째 선택지. 두 번째, 아르바이트. 여기 또 다른 선택지. 근데 이 사람은 뭘 선택한 거야? 식당 가서 밥 먹는 걸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우리 계산해 봅시다. 기회비용을 다시 나눠볼게요. 무슨 비용과 무슨 비용을 더한다?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더한다. 자, 그럼 명시적 비용은 뭐라 그랬어요? 화폐로 지불하는 금액이라고 이야기했죠. 회계적 비용.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A를 선택했네. 식당 가서 밥 먹는 걸 선택했어. 거기에 내가 지불한 회계적 비용은 얼마예요?
밥을 먹기 위해 지불한 돈이니까 1만 원이 되겠죠. 만 원이 되겠죠. 자, 반면에 암묵적 비용 봅시다. 암묵적 비용은 내가 그 화폐로 지출하진 않았지만 다른 대안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익. 그러면 여기서 다른 대안은 뭐예요? B죠. B.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얼마래요? 2만 원이래요. 요게 B 선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니까 A 선택에 대한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예요. 얼마? 2만 원. 따라서 이 무한리필 식당에서 밥 먹는 걸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얼마다? 이거 두 개를 더한 3만 원이다. 이해되나요? 조금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할게요. 기회비용은 우리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명시적 비용은 우리가 그 선택을 할 때 내는 돈, 그 금액이다. 암묵적 비용은 그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포기하는 대안이 있을 텐데 그 대안을 선택했을 때 얻게 됐을 경제적 이익이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를 더한 것이 우리는 기회비용의 총 그 금액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매몰비용을 볼게요. 매몰비용. 자, 매몰비용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미 지불해서 회수할 수 없는 돈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사례에서 이 사람이 이미 밥을 먹기 위해 얼마를 지불했어요? 1만 원을 지불했죠. 그쵸? 이미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몰비용을 10,000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례 보고 좀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됐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음 이제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다 공부했어요. 그러면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조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합리적 선택이란 우리가 배웠던 비용과 편익을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다시 비용을 최소로 하면서 내 만족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선택을 우리가 합리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빼요. 그 값이 가장 큰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합리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A라는 선택지, B라는 선택지, C라는 선택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편익을 계산해 봤더니 A는 한 3,000원의 편익이 있고 B는 2,000원의 편익이 있고 C는 1,000원의 편익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을 계산할 건데 이 기회비용이 A 같은 경우에는 3,000원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0원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 다음 C 같은 경우에는 2,000원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값. 그러면 이걸 계산해야겠죠? 두 개를 빼볼게요. A는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빼면 얼마? 0원. B는 1,500. C는 마이너스 1,000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렇죠. B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합리적 선택을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따라야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편익이 기회비용보다는 커야겠죠. 비용이 더 큰 선택을 하는 걸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 오른쪽에서 C
나한테 만족감이 마이너스가 되는 선택을 한다? 이거는 절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겠죠. 자, 두 번째. 만약에 편익이 같다면, 자, 편익이 같다면 기회비용이 어때야 돼요? 가장 작아야겠죠. 이 식을 다시 보세요. 편익이 똑같아. 그러면 빼야 되는 기회비용의 값이 작아야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 편익이 둘 다 똑같이 1,000원이야. 하나는 기회비용이 500원이고 하나는 기회비용이 300원이야. 그럼 이걸 뺀 값이 위에는 500이 되고 밑에는 700이 되죠. 그럼 뭐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 더 기회비용이 작았던 아래 걸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해됐죠? 반대로 이번에는 자, 기회비용이 같다면 편익은 어때야 돼요? 가장 커야겠죠. 기회비용이 같다면 편익은 크면 클수록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세 번째 조건도 됐죠? 자, 마지막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 매몰 비용을 가져다가 설명해 볼 거예요. 자, 매몰 비용. 자, 매몰 비용은 내가 이미 지불한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지불한 금액.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불한 금액은 이미 지나간 돈이기 때문에 선택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회비용은 내가 앞으로 선택하기 위해 고려해야 될 비용이라면 매몰 비용은 이미 과거의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생각하고 그 다음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건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거에 대한 예시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아까 무한리필 식당의 예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합리적 선택의 의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제 주체, 주로 가계, 기업, 정부를 의미합니다. 가계, 기업, 정부 등의 경제 주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경제 주체의 만족감이 증가하게 돼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만족감이라는 편익을 높이기 위한 선택을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 경제 주체의 개별 만족감이 증가하게 되면 이 경제학에서는 시장 전체의 만족감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고 봅니다. 자본주의의 개념과 좀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개인의 만족감이 증가하면 시장 전체의 만족감도 증가한다 라는 게 합리적 선택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돼요.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됐으면 우리 아까 그 사례를 다시 가지고 합리적 선택의 조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이 사례에서 기회비용이 얼마라 그랬어요? 명시적 비용이 1만원, 만원과 암묵적 비용 2만원을 더한 3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합리적 선택은 언제 우리가 이 사람이 합리적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알아보면 합리적 선택의 조건 1번 생각해볼까요? 1번 뭐가 뭐보다 커야 된다? 그렇죠. 편익이 뭐보다? 그렇죠. 기회비용보다 커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 되려면 이 식사를 통해서 얻게 될 편익이 만족감이 얼마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3만원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선택을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 건데 어떤 선택이냐면 내가 돈을 내고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다가 얼만큼 밥을 먹을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합리적 선택의 조건은 뭐냐? 조건 4번입니다. 자, 4번의 내용이 뭐였죠? 어떤 비용을 고려하지 말라?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말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 매몰 비용이 얼마라 그랬죠? 이미 지불한 10,000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러면 내가 밥을 먹는 것을 선택할 때, 배가 너무너무 부른데, 뭔가 10,000원치의 뽕을 못 뽑은 것 같아. 더 먹어야겠어. 라고 한다면, 이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지불한 10,000원을 이미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사실 막 하루 종일 더부룩하고 막 오히려 고통스럽고 막 그런 경우가 있죠. 이건 우리가 매몰 비용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진짜 합리적인 사람이다 라면 10,000원은 고려하지 않고 나에게 딱 만족감을 주는 정도에서 먹는 걸 멈출 때 우리가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용이 이해가 됐나요?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돌려보면서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볼 부분은 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게 과연 완벽한 개념인가? 완벽하게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계점들입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첫 번째로는 편익과 비용의 계산이 어렵습니다. 계산이 어려워요. 아까 이야기한 거. 자, 내가 불닭볶음면을 선택해. 이게 나에게 주는 만족감을 우리가 금액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겠죠.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분필이 나에게 주는 만족감, 이게 얼마인지 말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개념이죠. 그리고 비용, 아까 선생님 말했죠. 기회비용. 너무나도 계산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암묵적 비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포기하게 되는 대안들이 사실 어떤 것들이 있는지조차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중에서 비용, 가치가 큰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암묵적 비용을 계산하는 건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고 이 부분이 달라지면서 합리적인 선택의 선택지도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고른 게 합리적 선택이 진짜 맞나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개별 경제 주체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개별 경제 주체가 이렇게 합리적 선택을 할지라도 사회 전체의 효용이 오히려 감소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합리적 선택의 의의는 개별 경제 주체의 만족감 증가가 시장 전체의 만족감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우리는 3가지 예시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축의 역설입니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시기에는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해요. 왜냐면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을 많이 할 때 은행은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하니까 기업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적어지고 기업은 그만큼 생산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자, 그러면 기업이 생산을 적게 하니까 근로자들도 많이 뽑을 수가 없게 되고 경제가 다시 침체 상황에 또 빠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저축이 늘어나면 오히려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 미래를 바라보고 한 합리적인 선택이 오히려 사회 전체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시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자, 공유지라는 거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의미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땅이나 시설 같은 걸 우리가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중화장실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자, 공중화장실을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시다. 공유지는 어떤 관리자가 따로 없어요. 자,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공중화장실을 며칠 몇 달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통을 비우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 같고 청소를 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난장판이 되고 냄새도 엄청나게 나고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것처럼 공유지는 사람들이 무작정 이렇게 쓰게 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개별 경제 주체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쓰고 싶어서 쓴 거니까.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모두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 효용을 감소시키는 어떤 행위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유지의 비극도 이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기업 간 담합입니다. 담합. 자, 담합은 기업들이 이제 속된 말로 이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시장 가격을 갑자기 높이는 현상들 이런 것들 의미해요. 아니면 수량을 확 줄인다든지.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 핸드폰 우리 통신사 세 군데에서 우리 이렇게 해서 요금제를 한꺼번에 같이 올리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기업이 서로 담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은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용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개별 경제 주체의 어떤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의 효용을 줄일 수 있는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마지막 한계점을 볼게요. 자, 마지막 한계점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비합리적으로 소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이라면 편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냐? 우리가 세 가지 효과에 따라 나타나는 소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이 구매한 거를 따라서 구매하는 소비 현상. 유행이에요, 유행. 유행 따라 사는 것들. 우리가 이거를 밴드웨건 효과라고 이야기해요. 밴드웨건 효과. 이게 어떤 거냐면 앞에서 막 이렇게 북치면서 막 이렇게 마을을 지나가는 어떤 그런 공연 같은 게 있으면 거기 이제 사람들이 점점 우르르 몰리면서 뒤에서 춤추면서 같이 따라다닌다는 그런 게 밴드웨건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에도 이것을 이 명칭을 따와가지고 밴드웨건 효과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한테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중학교 때는 더 노스페이스, 노페. 요게 약간 이 밴드웨건 효과였어요. 너도 나도 다 등골 브레이커가 돼서 샀었던. 누구나 사니까 나도 사야 될 것 같은 거. 이런 게 바로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자, 반대로 두 번째 효과는 뭐냐면 이건 효과 이름부터 먼저 볼게요. 이거는 스노브 효과라고 이야기해요. 스노브 효과 또는 스놉 효과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영어로 스놉 하면은 속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속물? 뭔가 이렇게 비싼 거 밝히고 막 이런 것들 우리가 속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떤 효과냐면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은데 남들과 다른 물건, 특이한 물건을 구매하는 현상을 의미해요. 자, 다시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난 너와 달라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한테 필요 없는데도 굳이 다른 사람과 다름을 표현하기 위한 물건을 구매하는 거. 이걸 우리가 스놉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되게 반대예요. 모두가 다 유행하는 어떤 상품을 사니까 뭔가 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유행 따라 사는 애들은 나는 저런 애들이랑 달라 라고 하면서 그 물건 대신 다른 물건을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스놉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인 선택대로라면은 그냥 나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내 편익과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막 비싼 걸 사기도 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우리가 배블런 효과라고 이야기해요.
배블런 효과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과시소비예요. 나 부자야. 나 이만큼 잘 살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만큼 비싼 물건을 사는 거 우리가 배블런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수요량,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명품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죠. 최근에 이제 국내 입점해 있는 해외 명품 브랜드들의 상품 가격이 계속 올랐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등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을 산 사람들은 더 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이런 거죠. 값이 올라도 나는 충분히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는 그만큼 잘 살거든. 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효과를 우리가 배블런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역시 합리적 선택과는 거리가 먼 거죠.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인간이라면 합리적 선택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지 못한 현상들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합리적 선택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우리 총 3가지 한계점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합리적 선택을 좀 긴 호흡으로 공부했어요. 자원의 희소성으로부터 선택의 문제, 선택이 나타날 때 편익과 비용이 나타나고 그 중에 이제 편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그 뺀 값이 가장 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이 합리적 선택이 가진 의의와 한계점까지 쭉 공부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려워요. 합리적 선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돌려본다든지 혼자 좀 더 고민을 해봄으로써 이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가야 이후에 배우는 경제 내용들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수월할 거예요. 반드시 이 개념을 여러분 걸로 만들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얼굴 보고서 수업하게 되는데 보고서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같이 이제 그 컴퓨터실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고서 주제랑 그 다음에 과제 내용 같이 지금 제시하겠습니다. 보고서의 주제는요 영상 속에서 인권 침해 요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고 쓰는 보고서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영상이라는 거는요, 뭐 예를 들어 장애인이 나오는 영상을 봤다. 그러면 사실 인권 침해 요소를 찾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것도 좋아요. 우리가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찾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선생님은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걸 찾아내는 거에 더 높은 점수를 줄 겁니다. 그게 평가 요소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예능이라든지 유튜브 컨텐츠라든지 또는 네이버 영상에서 어떤 언어, 행동 또는 어떤 시설물, 장치들 등등이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 보니까 인권 침해 요소가 될 수도 있겠네 라는 부분을 발견하면 선생님이 그 사람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요, 여러분이 즐겨보는 또 주말 동안 보게 될 영상들이 있을 텐데 그런 영상들 링크를 3개씩 과제에 제출해주면 돼요. 자, 어떤 영상이어도 좋아요. 어떤 영상이라도 여러분들이 인권 침해 요소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 여러분이 즐겨보는 영상 링크 3개 작성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권 침해 요소를 찾게 되면 다음 주에는 그것이 왜 인권 침해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3주 뒤에 우리가 2주 뒤에 다시 대면 수업하게 될 때는 그 인권 문제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길지 않아요. 우리 한 페이지로 마무리 지을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일상 속에서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고민하는 그런 시간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됐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